예, 237페이지 계약체계상의 과실책임이 있는데 제가 시간도 되고 이러면은 책도 또박또박 읽어주면 좋겠지만 중요 위주로 읽어드리는데 책을 꼭 한번 정독을 하십시오. 처음 보실 때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해가 안 되면 다시 강의를 들으시고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게 그게 좋은 거죠. 237페이지 계약체계상의 과실책임을 보시는데 지금 우리가 법률 행위 중에서 이제 계약이라는 것을 보고 있고 계약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립되는 두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요 성립 과정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계약체계상의 과실책임이고 여기서 비교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민법 총칙에서 계약법에 가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을 공부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컨대 A 소유의 부동산으로 등기된 것이 있는데 요걸 B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를 5월 10일 날 했습니다. 5월 10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즉 매매 계약을 법률 행위를 성립시킨 것은 이때이지만 실제 저 건물은 그 전날 어느 때 불타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행위 성립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이미 불능인 거 그걸 원시적 불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불타 없어진 건물은 세상 그 누구도 불타 없어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왜냐면은 불타 없으면 소유권도 없어집니다. 물건이 없으면 그 물건 위에 존재하던 물건도 소멸되게 된다는 거. 그러면은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람한테 화재로 멸실된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습니다. 누구에 대해서나 불능인 경우를 객관적 불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전부가 다 불타 없어졌을 수도 있고 일부가 불타 없어졌을 수도 있는데 이게 농가주택이고 본체가 불탔을 수도 있고 바깥에 사랑채가 불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가 불능일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실제로는 A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게 K 소유의 부동산이었고 이걸 위조해서 A 앞으로 등기해 놓고 B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수도 있고 물론 K 앞으로 그대로 등기가 있는 걸 A가 대리인으로서 아니고 자기가 계약 당사자인 매도인으로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위조되어서 등기가 넘어왔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소유권 취득될 것 같으면 우리 공부할 필요 없죠. 서류나 위조하러 다니지. 위조해서 내 앞으로 등기한다고 해서 내게 될 게 아니라는 거. 어쨌든 그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은 K가 소유자이고 소유자인 이 사람은 처분권 남자의 처분행위로서 무효인 처분행위를 추인해서 이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도록 할 수 있겠지만 소유권 없는 이 사람한테 소유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특정인 채무자 입장에서 불능인 거 그걸 주관적 불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전부가 타인 것으로서 위조됐을 수도 있고 일부만 타인 것으로 위조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10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전하기로는 5월 20일 날 이전해 주기로 했는데 5월 15일 날 불타 없어질 수도 있고 A가 또 다른 사람한테 더 고가로 팔고 미리 이전 등기해 줘버릴 수도 있습니다. 즉 성립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불능으로 된 경우를 후발적 불능이라 하고 후발적 불능인 경우에는 조금 전에 봤다시피 객관적 불능인가 주관적 불능인가 구별 실익이 없다는 거.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저 앞에서 연습해 봤는데 채무자 이야기가 나오면 그게 물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아니면 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가를 봐야 되는데 매매라면은 매도인이 있어야 물건을 팔 수 있을까? 매수인이 있어야 물건을 팔 수 있을까?
결국에는 이게 계약이니까 양쪽이 다 있어야 되지만 어느 쪽이 출발이냐는 거지. 어느 쪽이. 매매의 경우에 팔매, 살매. 그래서 지금이야 다량 생산되니까 꼭 기본적으로 살 사람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은 이 글자가 만들어진 게 고대에 만들어졌고 그때는 물건을 만들어서 내다 파는 사람이 있어야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딴 말 없이 채무자이라면은 기준이 되는 이 물건을 가지고 보는 것이라고요. 그때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수도 있고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이랬을 때 이제 그 효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의 불능인 것을 원시적 불능이다라고 하는데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일 때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원시적 일부 불능이라면 민법 137조에서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단 일부 무효 부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머지 부분은 유효할 수 있다는 이야기 될 것이다. 주관적 불능이라는 말은 특정인 입장에서 불능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몇 번 연습을 해봤는데 K 소유의 부동산을 A가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했고 여기서 매매 등을 원인으로 B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일어나게 할 수는 있을 것인데 K 소유의 부동산을 그대로 K 앞으로 등기된 걸로 놔주고 A라는 사람이 매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유효하게 성립시키고 유효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데는 소유자인 처분권자가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이 매매계약 유효합니다. 넘겨주기로 한 날까지 넘겨주면 돼. 오늘 내가 이 학원 건물 원장님 건데 내가 매도인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100억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오늘 저녁에 원장님 만나가지고 90억에 사가지고 넘겨주기로 한 날까지 넘겨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원장님이 90억에 죽어도 못 팔겠다 하니까 내가 넘겨줄 방법이 없어서 못 넘겨주면은 매매 계약이 유효하니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으러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근데 이 경우에는 등기는 넘어왔지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는 거 위조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소유자 아니어도 채권행위인 매매는 유효하게 성립시킬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소유권, 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처분행위인 물권행위는 무효라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은 등기해도 권리 취득 못하고 여전히 소유권이 여기에 있다는 것. 그래서 A 입장에서 채무자 입장에서 주관적 불능일 때 그것이 전부 불능이든 일부 불능이든 일단은 매매는 유효하고 넘겨줄 때까지 못 넘겨주면은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부담하면 되고 이거는 매매 쪽에 가서 공부할 겁니다. 569조, 570조. 결국에는 이거는 채무불이행 책임도 나타나게 돼 있어 후발적으로. 그래서 경합될 수가 있다는 거. 매도인 담보 책임을 채무불이행 책임의 특수한 형태로 보는 게 오늘날 일반적인 견해. 판례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성립 당시에 온전하게 존재하던 그 건물이 그 이후에 화재로 멸실되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팔아치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불낸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즉 여기서 A한테 귀책 사유가 있다면
A가 이미 B한테 팔아놓고 중도금 이상을 받아놓고 C한테 팔아치워버린다면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고 채무자의 고의가실에 의해서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이거는 채무 불이행으로 갈 것이고,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390조에 있어서 우리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지만 불타 없어졌다면 이행 불능이고, 나중에 가보면 이러한 경우에는 최고할 필요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될 것이라는 것. 이제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고 그때 채권자에게도 귀책 사유가 없다면 537조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채무자 위험 부담의 법리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 불을 옆집 아저씨가 질렀어요. 그래서 건물이 이때 멸실이 됐어. 또는 태풍이 와가지고 멸실됐어. 옆집 아저씨가 불 질러서 없었던, 태풍이 와가 멸실됐던 양쪽 당사자에게는 귀책 사유가 없어요. 그럼 채무자 위험 부담의 법리에 따라서 목적물이 멸실되고 없으니까 넘겨줄 수가 없어요. 그때 돈 내놔라 소리도 못한다는 거. 일단은 돈 받지 못하는 위험이 채무자에게 기속되기 때문에 그것을 채무자 위험 부담의 법리라 하고, 당사자 아닌 P가 불 질렀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이 계약관계하기는 관계없는 별개의 문제이고, 물론 저 경우에 대상 청구권을 인정하기도 하는데 그건 좀 더 깊이 있는 문제이고, 그런데 5월 10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 5월 20일 날 A는 넘겨줄 준비를 다 했는데 B가 수령 지체에 빠졌고 해외여행 가가지고 못 넘겨받고 있고, 그러던 중에 5월 25일 날 P가 불 질러든 태풍으로 멸실되었다면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고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또는 채권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요 경우에는 538조 채권자 위험 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것. 이때 위험은 물건의 위험이 아니고 대가의 위험을 의미한다는 것. 따라서 이러한 채권자 위험 부담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목적 물건이 없어져서 못 넘겨주지만 A는 돈 내놔라 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이 돈에 대한 위험은 채권자 쪽이 부담하기 때문에 채권자 위험 부담의 법리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다시 한번 이쪽에서 정리합니다. 매매계약 체결 후 양쪽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되면은 넘겨주지 못하고 돈 내놔라 소리도 못하기 때문에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그것을 채무자 위험 부담의 법리라 하고, 따라서 만약에 미리 받아놓은 계약금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줘야 된다는 것. 그런데 채권자 쪽의 귀책이나 채권자 쪽의 수령 지체 중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멸실되었을 때에는 멸실되고 없으니까 못 가져가지만 자기한테 귀책이 있으니까 대가는 지급하라는 거.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위험을 채권자에게 부담시키기 때문에 채권자 위험 부담의 법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교과서를 보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일단 이 표가 538페이지 도표로 그려놨습니다. 어느 쪽이 시험 나올지 모릅니다. 이거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관련해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시험 나올 수도 있고, 이쪽 535조와 관련된 내용이 시험 나올 수도 있고, 이행불능과 관련된 게 시험 나올 수도 있고, 채무자 위험 부담의 법리가 시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딱 주어지면은 그게 일단은 어느 쪽인가부터 일단은 잡고 거기에 따라서 답을 골라내셔야 된다는 거. 이게 원시적 객관적 불능이기 때문에 이런 게 이렇게 시험 안 나와. A라는 사람이 이미 멸실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이렇게 문제를 내든지 아니면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B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멸실된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법률 관계로 옳은 것은 문제를 이렇게 낼 거라고요. 그럼 이 문제를 보고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자기가 찾아서 답을 맞춰내야 된다는 거. 이 사항들을 외울 수 없습니다. 지금은 매매를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고용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도급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계약체계상의 과실책임은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원시적 객관적 불능으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계약체계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된다라고 쓰면 틀린 말. 무효라는 말은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무효라는 말이 나옵니다. 민법 총칙에서 법률행위, 계약의 불성립과 무효는 구별하여야 한다. 그런 거 여러 번 봤고 535조에서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것이 불능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불능은 원시적 객관적 불능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무효일 때 계약 당사자 일방이 그 불능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했고 상대방은 그 불능 사실에 선의인과 동시에 무과실일 때 선의 무과실의 자는 악의 또는 과실 있는 자에 대해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으리라 믿고 지출한 신뢰손해, 신뢰이익을 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라고 535조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이 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535조에 한해서만, 즉 535조를 엄격히 해석하고 확대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이것도 자주 시험 지문에 뜹니다. 그런데 다수설은 이걸 확대 적용한다는 거죠. 왜 확대 적용이라는 말을 쓰냐 하면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객관적 불능으로서 무효 처리된 경우에 그때 535조가 일정한 요건 하에 적용되도록 만들어 놨다는 것. 근데 부당 파기된 경우, 부당 파기라는 말은 성립 과정 중에 부당 파기. 그래서 성립되기 전 사안에 여기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것인가가 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유효한 것 중에서 취소 사유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는 것. 그래서 무효 사유인 거 모두 다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일 때 원칙적으로 535조가 적용되는데 성립 과정 중에 부당 파기된 경우에 대해서도 다수설은 확대 적용하고 그 다음에 취소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다수설은 확대 적용하는데 일단 판례는 확대 적용은 안 한다는 것. 부당 파기된 경우에 판례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이때도 배상 범위는 신뢰이익 배상이라는 것. 그 다음에 취소됐을 때 사기 취소일 수도 있고 차고 취소일 수도 있는데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일 수도 있고 차고 취소일 수도 있는데 차고 취소한 자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차고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차고 취소한 자가 경과실이 있을 수는 있다는 거. 요 경우에 계약체계상의 과실책임 이론을 적용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는 있는데 판례는 인정 안 한다는 거. 요것도 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기 강박의 경우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이론으로 적용할 수 있고 그 정도 해놓고 체계 정리합니다. 237페이지. 계약 체결의 준비 단계 또는 계약 성립 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의 손해를 준 때
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을 넓게 계약체계상의 과실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넘기시면 238페이지 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원시적 객관적 불능으로 무효가 될 때 일정한 요건이 구비가 됐을 때 계약체계상의 과실책임 535조가 적용되고 주관적 불능은 매도인의 담보책임 또는 경우에 따라서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고 매도인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기재사유를 불문하지만은 채무불이행 책임은 매도인, 채무자에게 기재사유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때 중첩 적용될 수 있고 성립 후 후발적 불능일 때 객관적 불능, 주관적 불능은 후발적 불능일 때는 구별 실익이 없고 채무자에게 규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불이행, 채무자에게 규책 사유가 없을 때에는 위험부담의 법리로 처리하는데 다수설은 확대 적용하지만 판례는 확대 적용을 부정하고 535조를 엄격히 적용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법은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걸 불법행위 책임으로 보는가 또 다른 계약 책임으로 보는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데 무시하시고 그냥 구별할 이유는 있지만 이게 구별할 이유로 엄격하게 들어가면은 무권 대리인 대리인이 계약체계상의 과실책임과 관련되는 적용되는 행위를 했을 때 불법행위 책임으로 보면은 불법행위는 대리되지 않으니까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이 안 될 것이고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 계약 책임으로 보면은 계약과 관련되는 법률행위가 관련된 것이니까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중개사 객관식 시험에서 거기까지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혹시나 연놓은 것이고 구별 실익은 있겠지만 적용요건 535조 계약은 체결되어서야 한다는 거.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체결됐기 때문에 그 효과가 유효일 수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고 유효일 때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목적이 불능되어 있다. 그 말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인 경우를 이야기한다는 것. 그 사항과 관련되는 것들 판례를 소개해 놓은 것이고 당사 일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상대방은 그 불능에 대해서 선의무과실일 때 넘기시면 선의무과실인 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535조 내용대로 한다면은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으리라 믿었기 때문에 이번 신뢰손해, 그걸 신뢰이익이라는데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된다. 그러나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라고 해놨다는 것. 그래서 신뢰이익에 어떤 것들이 있고 이행이익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고 살짝 해놨는데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근데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왔다면 이거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들인 비용이고 그런 것들이 신뢰손해, 신뢰이익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전매차익이나 사용이익은 이행이익이다. 그 정도 가지고 구별해내시고 그 다음에 그 로마자 2번 그 배상액은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확인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240페이지 위에 있는 표 그냥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민법 중개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선의만 요건으로 하는 거, 선의무과실 요건으로 하는 거 비교를 해놨는데 그게 객관식 시험에 나올 수는 있지만 무조건 외우라는 것은 아니고 공부하시면서 확인해 보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다수설은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인 경우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자라고 하는데 판례는 확대 적용 안 시키고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착오로 인한 취소의 경우에는 그 착오 취소권자는 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 그 다음에 계약 체결 준비 단계에서 손해를 입힌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부당 파기보다 더 앞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준비 단계. 근데 A라는 사람이 백화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B가 물건 사러 갔어. 그래서 물건 사러 다니다가 그 물건 쌓아놓은 것이 떨어져 가지고 B 머리가 깨졌어요. 이때도 계약체계상의 과실책임 이론을 확대 적용하자는 견해가 있는데 우리는 확대 적용 안 하고 이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하면 된다는 거. 이런 논의가 있는 이유가 우리는 750조와 같은 일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독일에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손해를 어떻게 배상해야 될 것인가 논의 때문에 계약체계상의 과실책임 이론을 확대 적용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는 750조 조문이 있기 때문에 계약체계상의 과실책임을 무조건 확대 적용할 것이 아니고 불법행위로 처리하면 된다는 것. 그래서
판례는 단 하나도 확대 적용 안 한다. 그걸 가지고 개념 잡으시면 됩니다. 교섭 과정 중에 부당 파기된 경우, 이것도 참 재미있는 사례가 있는데 어떤 대학교에서 그 교직원 채용 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시험에 합격했다는 거지. 합격한 것만으로 교직원이 된가? 아니라고요. 교직원이 될 가능성은 많지.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이제 발령만 받으면 돼.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발령장이 안 와. 근데 어느 날 뭔가 우편물이 하나 날라와서 이제는 출근할 때가 됐는갑다 했는데 이 대학에서 일방적으로 이번에 합격생들한테는 발령 안 한다. 부당 파기했다는 거죠. 이때도 다수설은 계약체계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는데 판례는 이렇게 부당 파기된 경우에는 계약체계상의 과실 책임으로 갈 것이 아니고 불법 행위로 처리하고 손해배상 책임은 신뢰이익배상으로 처리한다는 것. 그래서 그걸 길게 늘어 써놓은 겁니다. 그 판례와 관련되는 거. 그거 외에도 뭐 조형물 제작과 관련된 것도 있긴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중개사 시험에서는 교섭 과정 중에 부당 파기된 경우에는 판례대로 불법 행위로 처리한다. 배상 범위는 신뢰이익 배상이다. 근데 방갈로 2번 말미에 그것 때문에 정신적 고통이 있다면은 별도로 신뢰 손해 외에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교섭 과정 중에 정보를 잘못 제공한 경우에도 학자들은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데 판례는 이 경우에도 535조로 처리할 게 아니고 불법 행위로 처리하면 된다라는 것. 그 정도 하시고 이제 계약의 효력과 관련돼서 계약이 성립이 되었으면 정상적으로 성립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해야 될 것인데 그 효력과 관련되어서 계약체계상의 과실책임과 체계상 비교하기 위해서 위험부담의 법리를 미리 이야기해 본 겁니다. 성립되고 난 뒤에 유효한 효력, 개별 매매 계약이라면 그 개별 효력과 관련되는 것은 매매 쪽에 가서 공부할 거고 임대차라면 임대차와 관련된 개별 효력은 임대차 쪽에 가서 공부할 거고 지금은 일반적인 계약에 공통된 효력과 관련되어서 공부하는데 거기에 위험 부담이라는 거 그리고 동시이행 항변권 법 조문상으로는 동시행 항변권이 먼저 규정되어 있습니다. 535조. 근데 위험 부담 계약시행상의 과실책임과 비교하기 위해서 먼저 이야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데 제3자를 위한 계약 요게 또 26회 때 시험에 나온 거죠. 나왔고 안 나왔고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거든지 순서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 중요한 거니까. 하여튼 위험부담까지를 봤는데 책을 보시면서 243페이지 총서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마인드 정리하시는 것이고 법률 행위로서의 계약의 효력요건, 계약의 일반적인 효력요건, 민법 총칙에서 했던 법률 행위로서의 효력요건 갖춰야 된다. 그걸 확인한 것이고 계약에 특유한 것으로서 그 특별 효력요건, 즉 법률 행위의 특별 효력요건 이야기한 것이고 그다음에 처분권 없는 자에 의해서 채권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채권 계약 자체는 일단 유효하다는 것. 이거는 물권법 쪽에 들어가야 아마 감이 잡힐 겁니다. 그리고 계약에 공통된 일반적인 효력과 관련되어서 계약법 총론 쪽에 규정이 있는 것 넘기시면 공통된 효력. 쌍무계약의 특질과 관련돼서 쌍무계약은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가 양쪽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서로 상호 밀접한 관련성, 결련성, 의존성이 있는데 성립상의 결련성이 유인성의 문제이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네가 물건 주기로 했으니까 내가 돈 주기로 한 거다. 요거 안 주면은 요것도 안 주는 그런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존속상의 결련성이 위험부담의 문제이고 이행상의 결련성이 동시행항변권 문제인데 위험부담 245페이지 보시면은 쌍무계약 당사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어 소멸된 경우에 그에 대응하는 반대 급부에 대한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의미라는 거. 그래서 위험 부담할 때 위험은
물건의 위험이 아니고 대가의 위험을 의미한다는 거. 그래서 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목적물이 없어지면은 이 사람이 갖고 싶은 걸 지금 못 가져가게 된 거라고. 그래서 항상 물건의 위험은 이 사람이 부담을 해. 요때 돈을 줘야 되냐 안 줘도 되냐, 대가의 위험. 교환이라면 이 반대급부가 교환이라면 물건일 거고, 실제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물건에 대한 권리일 것이고, 매매라면 이 반대급부가 금전, 돈일 것인데 요걸 줘야 되냐 안 줘도 되냐의 문제. 그래서 채무자에게도 귀책 사유가 없고 상대방에게도 귀책 사유가 없다면 양쪽 당사의 귀책 사유가 없을 때는 채무자는 인도 의무를 면하는 대신에 대금 지급 청구권도 상실되기 때문에 이 대금 못 받는 위험이 채무자에게 기속되기 때문에 채무자 위험 부담의 법리라 하고, 그 다음에 채권자의 귀책으로, 채무자의 귀책이라면 채무 불이행으로 가는 거고, 채권자의 귀책으로 또는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목적물이 멸실되었다면 대금 지급 파기함으로써 그 위험을 채권자에게 부담시킨다라는 것. 그래서 이때 위험은 대가의 위험, 반대급부 위험을 의미한다는 것.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원칙, 양당 사이 책임 없는 사유로 급부가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 채무자는 급부 의무를 면하는 대신에 채권자에 대한 반대 급부 청구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 따라서 그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그래서 법리상 이미 받은 계약금이 있다면 다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줘야 된다는 것. 되기 위한 요건, 쌍무계약의 상환적 채무가 존재할 것, 일방의 채무가 후발적 불능일 것 이런 것이면 급부 불능에 대한 양 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없을 것, 채무자 위험 부담의 효과,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함과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반대 급부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것. 그 다음에 대상 청구권이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까지 문제가 참 나오면은 어쨌든 개념 정리하시면은 대상 청구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의 채권에 응할 채무자의 채무가 이행 불능됨으로 인해서 다른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걸 채권자 쪽에서 대신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대상 청구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위험 부담과 관련되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이 토지의 소유자인데 B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5월 10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5월 20일 날 넘겨주기로 했는데 1년 상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수용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국가에 강제 수용되었다라는 거. 그러면 양쪽 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없어요. 수용돼서 국유가 되었으니까 B가 가져갈 수도 없어요. 그때 요 대금을 원칙적으로 안 줘도 된다는 거. 그러면서 요에 대한 대가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는 채무자 위험 부담의 법리에 따르는데, 실제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요 돈을 못 받아가더라도 수용 보상금 받아갈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손해는 없을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매매 계약 체결하고 이걸 10억에 매입을 하고 10억을 주기로 했는데 수용되기를 그냥 극단적으로 유치하게 이럴 일은 없는데 20억에 수용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단순하게 이쪽에서 내가 이 10억 주고 나는 이거 받아가겠다는 거지. 자기 채무 이행하고 그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 이거 대상 청구권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상 청구권이 법 조문에는 없습니다.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그래서 대상 청구권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채권자 위험 부담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
채무자의 기획 사유 또는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당사의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하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후발적 불능으로서 요건에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위험부담의 효과, 채무자는 이때는 채권자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하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대가 지급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그때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A라 하는 사람한테 어느 회사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지를 했다는 거죠. 해고 통지. 그래서 고용일 때 이 사람이 고용인, 이 사람이 고용주. 그래서 이 사람은 일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이쪽이 고용계약관에 대해서 채무자, 이쪽이 채권자. 이 사람은 일하고 싶은데 채권자 쪽에서, 고용주 쪽에서 니 나오지 마라 이랬다는 거지. 해고시켜버렸다는 거지. 1월 달에. 그래서 소송을 들어가가지고 12월 달, 말이 1월 달이고 12월 달이지만 요 사이에 10년의 기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채권 일단 소송 들어갔더니 이거 부당해고다 하는 거죠. 부당해고다. 복직시키라 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의 귀책에 의해서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니까 법리대로 하면은 임금 주라 이거죠. 그래서 채권자의 귀책에 의해서 후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반대급부 임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런데 보니까 이 A가 뭐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택시 기사 아저씨 하면서 돈 버는 것이 있더란 거죠. 요거 고려 안 하고 다 줘버리면 중첩적 이익이 생겨요. 그래서 요거만큼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 인해서 얻은 이익이 있으면 그거는 요 사람에게 상환해 줘야 된다는 거. 그런데 엄밀하게 조사해 보니까 택시 기사 아저씨 한 게 아니고 교도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럼 교도소에 있으라면 어차피 일 못할 기간이니까 그만큼은 임금은 뺄 수 있을 것이고, 위험의 이전 시기 동산인 경우에는 인도시의 위험이 이전되고 부동산인 경우에는 인도나 등기 이전 둘 중에 먼저 된 때 위험이 이전된다는 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A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 이걸 B와 5월 10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5월 20일 날 넘겨주기로 했고, 그래서 5월 20일 날 B한테 점유 넘겨줬고 5월 25일 날 뭐 태풍이 와가지고 멸실됐다 라고 하더라도 대금은 지급해야 될 거고, 그래서 위험이 점유 넘어올 때 B한테 넘어왔다는 거. 점유가 넘어오기 전이라 하더라도 즉 점유는 여기에 있고 등기가 이미 넘어와 있고 A가 점유하고 있던 중에 태풍이 와가지고 멸실되어도 B는 대금 지급해야 된다는 거.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나 인도시의 위험이 이전되고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시의 위험이 이전된다는 거. A라는 사람이 5월 10일 날 집에 기르는 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5월 20일 날 넘겨주고 돈은 뭐 5월 30일 가서 받기로 했는데 5월 15일 날 소가 만약에 극단적으로 겁나지만은 벼락 맞아 죽었다면 소 못 넘겨주게 되었고, 그러니까는 돈 달라 소리 못 하겠지만 위험이 여전히 A한테 부담될 거니까
그런데 5월 25일 날, 그러니까 이 5월 20일 날 소를 넘겨주었고, 끔찍하긴만 5월 25일 날 벼락 맞아가지고 소가 죽었다면 위험이 일단 B에게 넘어왔으니까 B는 대금 지급해야 되고, 이런 말이라는 거. 갑자기 소가 벼락 맞아 죽으니까, 그러니까 겁나니까 라는데, 어릴 때, 시골 살 때, 비가 많이 오고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하시고, 소유권 유보부 매매 동산에 대해서 적용되고, 인도시의 위험이 이전된다는 것, 이것도 소유권 유보부 매매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세탁기를 할부로 거래하면은, 조건과 기한할 때,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 뭐, 정지조건부 기한 이익 상실이냐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세탁기를 할부 거래하면은, 할부 대금이 완납되기 전이라도 점유를 넘겨와서 매입한 사람이 사용 수익하겠지만, 할부 대금 완납되기 전까지는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할부 거래, 이것이 결국에는 소유권 유보부 매매이고 판례가 동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라고 했는데, 자동차든 세탁기든, 특히 세탁기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할부 대금을 완납을 안 했다는 거지. 근데 뭐 태풍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이 세탁기를 못 쓰게 되었다면 할부 대금 계속 지급해야 될까 안 해도 될까? 지급해야 된다는 거지, 법리상. 점유가 넘어왔을 때 위험이 이 사람에게 있다는, 부담한다는 거. 참 열심히 빨리 나가고 싶은데 왜 이래 잘 안 나가지지? 잠깐 쉬었다가 계속 들어가겠습니다.